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서울대학교 의학연구원에서 준비한 빅 퀘스천즈 인 메디신 토크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사회를 맡은 의학연구원 연구지원부장 조동현입니다. 저희는 의학 분야의 빅 퀘스천에 대해서 이제 비전공자분들 그리고 그 해당 분야를 연구하시지 않는 분들에게도 쉽게 설명드리고 또 우리가 또 다른 더 다양한 가능성을 탐구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마련하고자 하여서 이렇게 그 빅 퀘스천즈 인 메디신 토크를 계속해서 진행하고 있고요. 이제 이번에 2016년도 그 첫 번째 강연을 준비하였습니다. 오늘 현장 그리고 그 온라인으로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신현우 의학연구원 원장님의 인사 말씀 있겠습니다. 네, 날씨가 무척 좋아진 아침에 좀 찬바람이 불긴 했지만 굉장히 하늘도 맑은 것 같고요. 네. 첫 번째 이제 BQM 세미나를 시작하는데 이번 연자분은 이제 아시겠지만 박종환 교수님이시고 저의 은사님이시기도 하고 또 이따 또 간단한 양력 소개가 있긴 할 건데요. 이제 국내에서 정말 유수한 의학상을 다 수상하신 정말 이 분야에서는 독보적인 존재로 연구자로 많은 기여를 해주셨다고 생각을 하고요. 오늘 아마 조금 이 분야에 관심이 있으신 분도 있고 아니면 잘 몰랐던 부분을 좀 알기 위해서 오신 분도 있을 텐데요. 워낙에 알기 쉽게 강의를 해주시기 때문에 아마 평소에 어려웠던 부분들을 많이 이해하실 수 있는 자리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한 1년에 3번 정도 이 BQM을 하게 되는데요. 가능한 이제 교내에 있는 교수님들 그리고 외부에 있는 또 훌륭한 분들을 이렇게 모셔서 평소에 이렇게 좀 듣지 못한 얘기들 그리고 좀 인스퍼레이션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빅 퀘스천즈 인 메디신 토크를 열어주실 분은 우리 서울대 양리학교실의 박종환 교수님이십니다. 교수님께서는 세포는 어떻게 산소를 감지하는가라는 주제로 강연을 해주실 것인데요. 사실은 양력을 소개해 드릴 생각을 안 했었는데 워낙 잘 알려주시는 분이고 많이 알고 계셔서 제가 오늘 첫 사회를 맡아서 이렇게 좀 준비가 미진한 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박종환 교수님의 강의가 아마 저의 미진함을 아마 다 덮어주실 것이라고 믿고 박종환 교수님께 강의를 부탁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종환입니다. 반갑습니다. 지금 영화 한 편 보기 딱 좋은 날씨네요. 제가 다큐멘터리 한 편 보여드릴 테니까 그냥 즐겁게 보시기 부탁드립니다. 제목은 세포는 어떻게 산소를 감지하는가 하고요. 감독은 박종환입니다. 세포는 어떻게 산소를 감지하지? 이런 세포의 어떤 산소 감지자 악신 센서가 있을까라는 질문에 대해서 해답을 준 세 사람이 2019년도에 이제 노벨 의학상을 받았습니다. 존스 홉킨스 대학의 이제 세멘자 교수, 그다음에 옥스퍼드의 레크리프, 그다음에 하버드 메디칼의 이제 켈린 교수가 받았습니다. 저희 첫 번째 말씀드릴 거는 산소와 생명에 관한 내용입니다. 산소는 우리 지구상의 생명 진화에 아주 막대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래서 사실 원시 지구의 대기에 산소가 거의 없었죠. 그 당시에는 생명체라고는 단세포 생명체들밖에 없었을 텐데요. 이제 식물이 탄생하면서 이 광합성을 통해서 이제 산소를 배출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계속해서 식물이 이제 만들기만 하고 아무도 쓰지 않으니까 산소가 이제 누적이 됐어요. 그래서 지구상에 한 3억 년 전에 석탄기 폐륜기에는 산소 농도가 30에서 34%까지 올라갔습니다. 근데 당시에 그 화석을 보면 아주 재미있는 것들이 많은데요. 이런 화석이 나왔어요. 이거를 그대로 모형을 뜬 게 밑에 거고요. 우리가 잘 아는 잠자리입니다.
영어로는 드래곤플라이, 지극하면은 용파리입니다. 용파리 등치가 어마어마했죠. 이때는. 그래서 산소 농도가 높으니까 덩치도 커졌던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동물들이 나타나기 시작했고, 지구상을 또 동물들이 점령하기 시작했습니다. 동물들은 또 식물을 먹으니까 식물이 없어지기도 하고, 또 호흡을 통해서 산소를 소모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대기의 산소 농도는 한 20% 정도로 많이 떨어졌죠. 그랬더니 용파리가 굉장히 귀여워졌어요. 그죠? 그 생명의 그 진화에 이렇게 영향을 줄 수 있는 산소, 이게 도대체 산소가 무슨 짓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생명에 중요할까? 잠시 설명하겠습니다. 그 비밀은 바로 산소의 전자 구조에 있습니다. 산소는 원자 번호 8번인 원자죠. 잘 아시겠지만, 뭐 모르시는 분도 있을 수 있지만, 어쨌든 이게 그 제 내각에는 전자가 2개가 들어가지만 최각에는 전자가 6개가 있습니다. 이게 O2라는 분자를 이루면서 2개의 오비탈은 합쳐지게 되고, 그래서 이제 전자들이 차곡차곡 오비탈을 채우기 시작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맨 끝에 가서는 이렇게 채워지지 않은 오비탈의 방 2개가 생기게 됩니다. 이거는 이제 그 에너지 준위로 봤을 때 이제 이렇게 되기 때문에, 왜 그러냐고 물으면 저도 뭐라고 대답할 수 없는데, 어쨌든 순서대로 차곡차곡 쌓아 올라가는 겁니다. 전자는. 쉽게 좀 이해하기 쉽게 구조를 설명해 드리면, 이게 산소의 최각 전자 6개고요. 2개가 붙어서 이제 분자를 이루는데, 우리가 화학 배우신 분은 알겠지만 옥텟 룰이라고 해서 8의 법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그 원자의 최각 전자가 8개를 이루는 방향으로 이제 본드를 형성한다는 게 굉장히 유명한 설인데요. 지금 만약에 옥텟 룰에 맞추려면 사실 산소는 이렇게 더블 본드를 이루고 있어야 맞습니다. 그래야지 이 원자 주변에 하나, 둘, 셋, 넷, 다, 이거 8개가 채워지거든요. 근데 아니죠. 여기 오비탈 보면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옥텟 룰을 그러니까 어기는 많지 않은 분자 중에 하나가 바로 산소입니다. 산소는 이렇게 보시다시피 한 오비탈에 전자가 2개씩 페어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 빈 방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unpaired electron이 있고, 이걸 우리가 라디칼이라고 표현합니다. 사실은 우리가 보통 아는 라디칼, 적군파라는 뜻이죠. 적군파, 막 총 쏘고 막 이런 적군파들은 굉장히 반응성이 강하기 때문에 그런 표현을 썼고, 실제로 이 분자에서도 이렇게 채워지지 않은 오비탈의 방이 있는 걸 우리가 라디칼이라고 그래서 아무데나 막 달라붙어 공격하는. 산소가 그런가요? 아니죠. 편하게 우리가 숨쉬고 있잖아. 라디칼을 2개나 갖고 있으면서도 안정적인 구조로서 반응성이 유지가 되는 게 바로 산소입니다. 아주 독특한 구조를 갖고 있죠. 그러나 그 전자의 방을 보면 다른 분자랑 달리 전자를 많이 받을 수 있어요. 빈 방을 채울 수 있죠. 또 채울 수 있어요. 분자 하나가 전자 4개를 그냥 받아들일 수 있는 구조예요. 이 구조, 전자 구조의 특성 때문에 사실은 생명과 직결이 되는 겁니다. 자, 지금 산소의 이런 전자 구조가 이 생명 현상과 무슨 관계가 있는가를 설명하겠습니다. 가장 기본적으로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에너지 대사는 당대사죠. 그래서 포도당이 들어오면은 이렇게 파이루베이트로 바뀌게 되는 거고, 파이루베이트는 이제 탄소가 3개가 결합된 상태인데, 이게 미토콘드리아 안으로 들어가면서 결국에는 이제 CO2로 다 바뀝니다. 자, CO2는 탄소 하나짜리잖아. 탄소 3개짜리가 탄소 하나짜리로 바뀌었다는 얘기는 탄소 투 탄소의 본드가 깨졌다는 얘기예요. 그럼 그 결합 에너지 어디 갔는데, 그냥 두면은 타버리죠, 세포가. 이건 연소거든요, 반응이. 우리가 탄소 섬유에다가 불지로 불이 확 타는 게 탄소 카본 끊어지면서 나온 에너지 갖고 불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안 돼, 이렇게 되면 큰일 나잖아. 근데 다행히도 우리한테는 2차 전지가 있어요. 이 에너지를 모아주는 애들이 바로 NADH예요. 그래서 이 애들이 일종의 에너지를 저장하는 그런 물질로서 작용을 했다가 꼭 필요할 때 에너지를 전달하죠. 그 ATP라는 생물학적 그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공장, 미토콘드리아에 있는 호흡사슬 또는 우리가 전자전달계라고 하죠. 거기다가
이 고에너지의 전자를 전달시켜주는 배터리의 역할을 합니다. 그럼 이제 공장에서 이제 가동이 되는 거죠. 열심히 가동해서 세 분자의 ATP를 만들어내는 공정이 시작돼요. 근데 처음에는 이제 높은 에너지 수준의 전자가 있다가 이 컨베이어 벨트 시스템을 지나면서 굉장히 낮은 에너지의 전자로 바뀌면서 그때 그 에너지의 차이로 우리가 ATP를 만드는 건 좋은데 문제는 산업 폐기물이 생기는 거예요. 이 전자 어떡할 건데? 아무런 후리한 전자, 세상에 가장 독성이 강합니다. 왜? 주변에 어떠한 분자하고도 다 결합할 수 있어요. 이 위험한 산업 폐기물을 누군가 처리해 줘야 되는데 우리는 걱정이 없어요. 왜? 우리에겐 산소가 있다. 산소가 동시에 전자를 받아주는 거죠. 그래서 뭘 만드느냐? 물을 만들어줘요. 완전 친환경 산물이잖아. 게다가 재활용까지 가능해. 퍼펙트한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이 당대사를 통해서 ATP를 많이 만들지만 전혀 독성이 없는 완벽한 산재 처리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산소가 있고 나서부터 모든 생명체들은 마음 놓고 ATP를 생성해서 자기를 증식시킬 수가 있게 된 거예요. 자, 그럼 이번에는 세균의 산소 감지 기전에 대해서 얘기를 할게요. 우리들이 이건 지금 막걸리 만드는 과정인데 우리 술 담글 때 보면 항상 뭐 통에다 넣어요. 그냥 아무 이런 바구니에다 만들지 않아요. 꼭 뚜껑을 닫아요. 그 이유가 있어요. 그냥 이것저것 잡균 들어가지 말라고 닫는 게 아니고 산소 들어가지 말라고 닫는 거예요. 그래서 뚜껑이 잘 닫혀야 수이 맞서지고요. 자, 그 이유를 이 파스테르 선생님께서 잘 설명을 해주셨어요. 이분은 사실 미생물학자고 당대에는 이런 우리가 휴먼 세포를 컨트롤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대부분 미생물을 통해서 많은 생명 현상들을 탐구했거든요. 그리고 또 그때는 돈이 되는 게 발효예요. 포도주 만들고 뭐 이런 치즈 만들고 하는 것들이 전부 다 산업이었기 때문에 미생물 연구가 많이 발달했죠. 이 파스테르 선생님께서 발견하신 게 뭐냐? 이 효모균의 그 대사를 봤더니 산소가 많을 때는 호흡이 많이 진행되더라. 호흡이라는 건 뭐냐면 산소를 이용을 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ATP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거 계속 두면 어떻게 되겠어요? ATP 풍부하게 만들고 활동성도 좋아지고 효모균들이 증식하면서 그 안에 술통 안에 세균만 바글바글 거리겠죠. 그 우리가 발효라고 못 안 하죠. 그건 썩었다 그래요. 부패한 거. 그죠? 근데 실제로 이게 산소를 떨어뜨리게 되면 결핍되게 되면 그런 일이 안 생겨요. 그러면 ATP를 많이 못 만들기 때문에 세균도 그만큼 증식을 제한하게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산소가 없으니까 좀 특별하게 혐기성 대사만을 진행을 시켜주게 돼요. 자, 혐기성 대사라는 게 뭐냐? 당대사에서 당의 그 모든 탄소를 다 쪼개서 CO2와 물로 만드는 거는 우리가 호흡이라 그래요. 막대한 에너지가 나오지만 혐기성은 그걸 못해요. 산소가 없어서 전자를 못 받아들여 주니까 중단시켜 버린다고요. 그러면 대사가 중간에 멈추는 거예요. 그 뭐가 만들어져요? 중간 대사체가 만들어지죠. 자, 포도당으로부터 나온 여러 가지 중간 대사체도 굉장히 다양하죠. 그 중에는 또 일부 핵산도 만들어지고 또 일부 지방산도 만들어지기도 해요. 자, 우리 핵산하면 조미료잖아. 이 중간 대사체들이 얼마나 맛있겠어요. 그다음에 그 풍미, 냄새도 나거든요. 그래서 발효식품들이 그 특색 있는 맛이 생기고 향기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좋아하는 막걸리도 탄생하고 김치도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 산소 농도에 따라서 이렇게 호흡과 발효가 결정된다는 걸 파스테르 선생님께서 발견하셨지만 본인이 야 이거 내 이름 트러프도 아닌데 이거 파스테르 이펙트야라고 얘기는 안 했겠죠. 물론 트러프는 그렇게 했겠지만 그 뒤에 20년 후에 와버그라는 과학자가 아 이거는 자기 스승이신 파스테르 선생님의 이름을 붙여서 이펙트라는 말을 붙인 거예요. 이걸로 끝나면 재미가 없죠. 여기서 퀘스천을 내야 돼. 자, 그 호흡, 세상에 공짜는 없어요. 자, 호흡하는데 필요한 단백질이 얼마나 많을까요? 무지 많아요. 거기 필요한. 그냥 호흡하는 게 아니고 거기에 필요한 효소들이 다 있어야지 호흡하는 거잖아. 발효, 그냥 되는 거 아니죠. 여기도 필요한 단백질들이 있어야 되고 그 단백질들을 발현시켜야 되는 유전자가 켜져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결국 뭐예요? 산소가 많고 적음에 따라서 전혀 다른 유전자들이 발현이 되고 있다는 얘기잖아. 그럼 적어도 세포는, 이 세균은 내 주변에 산소가 많은지 적은지를 알 수 있어야 돼요. 산소가 많을 때는 호흡 유전자, 산소가 적을 때는 발효 유전자를 켜야 되잖아. 이거 바로 우리가 찾고 있던 산소 감지 기전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1970년대 이후로 이 세균에서의 산소 감지 기전에 대한 연구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어요. 그 중에 몇 개를 소개시켜 드릴 거예요. 콩과 식물의 질소 고정,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질소 고정이라는 거는 우리가 75%인가가 대기 중에 질소가 있잖아요. N2. 이건데 사실은 이거는 무기물이죠. 이걸 유기물로 바꿔서 우리 아미노산 대사에 이용하려면은 암모니아로 먼저 바꿔줘야 돼요. 그걸 우리가 질소 고정이라고 그래요. 그걸 해주는 미생물이 있어요. 그게 바로 뿌리옥 박테리아야. 이거가 있어야 토양이 아주 질소가 많아지고 아주 좋아지는 거죠. 이 뿌리옥 박테리아에는 픽스 L이라는 단백질이 있는데요. 이거는 힘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힘. 우리가 생물학적으로 산소랑 직접 결합할 수 있는 구조는 only one, 힘밖에 없어요. 물론 그 친척인 사이토크롬도 그래. 어쨌든 사이토크롬과 힘은 거의 구조가 같기 때문에 같은 걸라고 보면 힘밖에 없어요. 다른 거는 산소랑 직접 결합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 근데 이 단백질은 바로 힘 구조를 갖고 있어요. 힘을 함유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기의 그 힘에다가 산소가 붙게 되는, 즉 산소가 있는 조건에서는 이 단백질이 이렇게 루프를 형성하면서 인액티브 상태, 비활성화된 상태로 존재를 해요. 그러니까 산소가 있으면 작동 안 하는 거야. 그러니까 산소가 없어지잖아요. 그러면 힘에서부터 산소가 떨어져 나가잖아. 그럼 이제부터 자유로워져. 그러면 이 단백질들이 상호간에 인산화 시켜줘요. 나는 친구 인산화 시켜주고 저 친구는 나를 인산화 시켜주고, 이때부터 이 단백질은 활성화가 되는 거예요. 뭘 하느냐? 그 다음부터 그 밑에 다운스트림인 픽스J라는 프로테인을 또 인산화 시켜줘 버려요. 그 픽스J가 뭐냐? 전사인자예요. 활성화된 전사인자는 바로 질소 고정에 필요한 여러 가지 유전자군들을 전부 다 발현시켜 버리는 거죠. 자, 산소가 없어야지 질소 고정이 되는 거거든요. 자, 이 단백질 구조가 참 재미있는 게 뭐냐면 산소를 센싱하는, 감지하는 도메인이 있고 또 한 단백질에 신호를 전달하는 카이네이즈 도메인을 같이 갖고 있다는 특징이 있어요. 아주 굉장히 재밌는 구조죠. 자, 그래서 질문. 자, 이 단백질은 언제 활성화되죠? 산소가 없을 때. 또 다른 힘 기반의 악신 센서가 있는데요. 그건 바로 여러분 잘 아시는 결핵균에 있습니다. 우리라고 하면 안 되지. 마치 결핵균도 친구처럼 느껴지니까. 결핵균이 잘 들어가는 데가 폐죠, 폐. 폐는 산소가 많은 데예요. 호흡하는 장소잖아. 그래서 거기서 잘 자라는데 이 결핵균들이 대식세포라는 마크로파지 안으로 침투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마크로파지 안에서, 대식세포 안에서 생존하면서 장기 투숙을 해요. 장기 숙박을 하는 거야. 몇 년? 몇십 년을. 그래서 젊었을 때 한번 폐결핵 걸리고 나서 나중에 노인네가 돼서 면역력 떨어지면 다시 폐결핵이 재발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것 때문에 그렇거든요. 자, 그럼 결핵균의 입장으로 보면 폐란 20% 산소가 충분한 폐에서 막 놀다가 갑자기 대식세포 안에 1%도 안 돼요, 산소가. 그 안에 들어가서도 살아야 되잖아. 그냥 못 살죠. 뭔가 적응해야 사는 거 아니야. 이런 극단적인 환경의 변화를 견뎌야 되거든요. 자, 그러기 위해서 도스T나 도스S라는 산소 감지체가 있어요. 똑같아요. 그것도 힘을 갖고 있고, 산소가 있을 때는 산소하고 힘하고 결합하니까 비활성화됐다가 산소가 없는 대식세포 안에서는 활성화돼서 그 다음 도스R이라는 단백질 전사인자를 다시 활성화시켜주면 도스R이 도먼시, 휴먼, 장기 숙박하는 데 필요한, 쿨쿨 자는 데 필요한 유전자들을 쫙 발현시켜줘서 그래 너는 몇 년이고 몇십 년이고 조용히 자라. 그럼 절대 죽지 않고 그냥 대식세포 안에 살아남고 있는 거야. 자, 질문. 언제 활성화되죠? 산소 겹칠 때. 산소가 없어야 활성화돼. 자, 두 번째는 이제 철황 복합체, 아연 설파 클러스터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네 분자의 철과 네 분자의 황이
이온 결합을 교묘하게 해서 하나의 정육면체를 만든 코팩터예요. 근데 이거 우리 철이 산소 있을 때 잘 녹쓰는 거 잘 아시잖아. 그러니까 산화하는 거거든요. 산화를 잘해요. 그래서 산소 농도가 높으면 이 철이 삼가로 산화하면서 이 구조가 파괴돼 버려, 없어져 버려. 그러니까 이 아연설파 클러스터는 산소가 없을 때는 만들어지지만 산소가 많으면은 없어져 버리는 구조예요. 근데 이 대장균, 우리 몸에 있는 대장균의 FNR이라는 전사인자는 이 아연설파 클러스터를 코팩터로 이용을 해요. 그러니까 이게 있어야 되는 거야. 근데 산소가 있잖아. 그러면 이 아연설파 클러스터가 해체가 되잖아요. 그러면 더 이상 활성이 없어져요. 그러다가 산소가 부족한 상황이 오면 아연설파 클러스터가 그대로 보존이 되기 때문에 그때서 비로소 혐기성 유전자, 즉 산소가 없이도 세포가 살 수 있는 그런 유전자들을 발현시키는 거죠. 질문, 언제 활성화되죠? 똑같은 답이죠. 산소 결핍 때. 세 번째는 FAD라는 플라빈 베이스의 코팩터가 있는데 이거는 특징이 산화와 환원을 쉽게 바꿔요. 쉽게 산화되고 쉽게 산화되고 이런 특징이 있는 그런 구조물인데 이거 기반에 산소 감지자도 있다는 거죠. 이거는 이제 폐렴 간균, 크랩시엘리아 뉴모니아라는 폐렴 감균에 있는 건데요. 여기에 그 전사 인자는 이제 중요한 건 이제 NIF-A라는 전사 인자가 있는데 그 상위 조절자, 즉 산소 감지자는 누구냐면 NIF-L이라는 단백질이에요. NIF-L은 호모 테트라모예요. 근데 각각이 FAD를 갖고 있어요. 자, 이게 산소가 많잖아요. 그럼 FAD는 FAD 플러스로 바뀌어요. 양이온을 띄면서 그 수소를 떼어버리거든요. 그럼 양이온끼리 뭉쳐있으면 어떻게 돼요? 아이고 나 싫어. 팔 벌리잖아. 그래서 딱 팔을 벌리면서 자기 이 바인딩 포켓을 열어버려요. 이게 뭐 어떤 바인딩이냐? 바로 NIF-A랑 결합할 수 있는 바인딩 포켓인 거예요. 그럼 얘는 어떻게 해서 이제부터 산소가 많으면 NIF-A를 끌어안겠죠. 전사인자 꼼짝 마라. 너 이제 아무데도 못 가. 완전 비활성화 되는 거죠. 이게 시퀘스터링 이펙트라고 그러죠. 그러나 저산소가 되면 FAD가 다시 움츠러들어요. 그죠? 움츠러들면서 더 이상 이 바인딩 포켓을 열지 않고 닫아버리죠. 그러면 얘랑 NIF-A랑 NIF-L은 결합할 수가 없게 돼요. 왜냐하면 이미 닫혔기 때문에. 그럼 그때서 자유로워진 NIF-A는 이때다 싶어갖고 여러 가지 혐기성 유전자들을 이제 발현시키는 거예요. 질문, 언제 활성화되지? 역시 산소 결핍 때. 제가 자꾸 이거 강조하는 이유가 있겠죠. 자, 세균에서 산소 감지 기전을 한번 요약해 보겠습니다. 두 가지 모델이 있어요. 라이간드 모델이 있고 리덕스 모델이 있어요. 라이간드 모델은 산소를 직접 결합을 통해서 산소가 있는지 없는지를 파악하는 애들. 그죠? 그 애들은 산소가 없을 때는 액티브해졌다가 산소가 들어오면 스위치 오프 시키는, 이제 불 꺼! 끄는 애들이야. 리덕스 모델은 이 단백질이 직접 산소랑 결합은 못하지만 산소에 민감한 리독스, 그러니까 산화와 환원을 잘 유발되는 그런 코팩터를 갖고 있는 전사인자들은 리독스 모델이라고 그래요. 하지만 산소를 직접 산소랑 결합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라이간드 모델을 다이렉트 센서라고 그러고요. 리덕스 모델은 인다이렉트 센서라고 그래요. 그리고 유전자 조절 방향은 항상 산소 결핍에서 턴 온 되는 거죠. 산소가 많을 때는 작동 안 하고 산소가 없을 때만 항상 시작되는 거예요. 자, 세균 산소 감지체의 그 공통 욕구를 한번 볼까요? 자, 뭔가 있어. 힘을 갖고 있건 철을 갖고 있건 플라빈을 갖고 있건 뭔가 있어. 코팩터가 혼자서 단백질 혼자서는 안 해. 두 번째, 저산소 생존이나 어떤 대사에 필요한 어떤 유전자들을 발현시키는 전사인자들이야 다. 대부분 그렇죠. 그다음에 세 번째, 산소가 있으면 비활성화됐다가 산소가 없을 때 활성이 되는 거들이야. 자, 이 공통점이 있어요. 자, 근데 이제부터는 사람 얘기에 넘어갈 거예요. 그럼 사람한테서도 산소 감지 체계라는 게 있을까? 이거 박테리아 거랑 좀 같을까 다를까 궁금했겠죠. 제 3장에는 사람의 산소 감지 기전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사람의
산소 감지 기전이 있다는 건 간접적으로 충분히 우리가 추론할 수 있었어요. 왜? 산소가 많고 적음에 따라 우리 생리적인 반응이 너무나 달라지거든요. 그죠? 어떤 산소 감지자 없이 갑자기 우리의 대사라든지 이런 게 확 바뀔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뭔가 액티브한 센싱이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한 거죠. 자, 먼저 산소가 부족하면 우리 몸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봅시다. 개체 수준에서 볼 수 있고 세포 수준에서 볼 수 있는데요. 개체 수준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 몸 전체가 저산소에 적응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것들. 자, 뭐가 있나 볼까요? 여러분들 한번 코와 입을 막고 한 1분만 숨 안 쉬어보세요. 그러면 막 숨쉬고 싶어지죠. 막 뛰면 어떻게 돼요? 내가 잠시 1분 숨 마시는데 갑자기 왜 헐떡거리지? 그거를 유발하는 게 바로 경동맥체예요. 이게 경동맥에 캐로티드 바디라는 특별한 그 신경 조직이 있어요. 이게 우리 혈액에 있는 용존에 있는 산소의 포화도를 측정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1분만 숨 안 쉬어도 산소 포화도 뚝뚝 떨어지거든요. 딱 알아차려. 그럼 큰일 났구나. 빨리 호흡을 시켜야지 해서 어디랑 연결되어 있냐면 직접적으로 신경줄이 이 연수에 있는 호흡 중추까지 직접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경동맥체가 흥분하면 연수에 있는 호흡 중추가 같이 흥분하는 거야. 그러니까 호흡을 빨리 하게 되죠. 두 번째, 신경 상피체라는 거는 그 기관지 말단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호흡하잖아. 산소를 그러니까 공기에서 호흡하면 거기 20%의 O2가 있잖아. 하지만 그게 부족할 수도 있잖아. 그럼 내가 지금 호흡하는 게 산소가 부족하다는 걸 먼저 감지시켜 주는 게 신경 상피체예요. 이거는 폐에 있어요. 이것도 거의 경동맥체랑 거의 같아요. 산소 농도가 떨어지면 똑같이 파이어링 하는 애들이고. 그다음에 폐동맥이 또 이런 역할을 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어떤 기관지 어디가 막혔거나 또는 거기 물이 차갖고 공기가 못 들어가는 폐가 있어. 예를 들어서 그쪽으로 우리가 혈액을 보낸들 산소를 흡수할 수가 없잖아. 거기 혈액 보내는 건 바보짓이에요. 산소도 없는데 왜 피를 보내? 그럴 때는 그 근처로 들어가는 이 폐동맥이 수축을 해서 더 이상 피가 못 가게 만들어줘요. 빨리 반응이 시작해요. 그리고 대신에 나머지 산소가 잘 들어가는 폐 쪽으로 다시 재분배를 시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몸으로 보면 전혀 산소를 호흡하는 데 있어서 산소를 업테이크하는 데 있어서 문제가 없게끔 해주는 게 있어요. 그게 바로 폐동맥의 역할이거든요. 이것도 일종의 산소 감지 기전 중에 하나입니다. 이것들은 뭐냐 하면 다 급성 반응이에요. 수분 단위로 일어나요. 그러니까 어떤 유전자 발현이나 이런 걸 통한 게 아니고요. 대부분은 어떤 이온 통로를 통해서 아주 굉장히 빠른 반응을 나타내는데 그 대표적인 가설 하나 보여줄게요. 이게 이제 그 아까 얘기했던 그 경동맥체라고 이제 생각합시다. 그 세포. 보통 우리가 이 칼륨 양이온이죠. 칼륨 통로는 다 열려 있어요, 항상.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바깥으로 해서 이 양이온이 바깥으로 슬슬 나가면서 안에 세포 안쪽에 음전화가 걸리게끔 만들어주고 이게 안정막 유지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다가 저산소가 되면 이 칼륨 통로가 이제 막히는 거예요. 클로즈가 돼요. 더 이상 못 나가.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금 무슨 이란 앞에 바다 하나 막히니까 막 폭등하잖아. 그 석유 가격이 똑같아요. 이 양이온 통로를 딱 막아버리면요, 이 전하가 이제 플러스 쪽으로 폭등을 해버려요. 그러면 이제 더 이상의 음전화가 아닌 거야. 양전화로 바뀌어버리면 그 전하 의존적인 칼슘 채널이 열려버려요. 뭔가 일이 있나 보다. 칼슘 채널 열자 하고 이제 전쟁이 시작되는 거야. 그럼 칼슘이 들어오면 칼슘 여러분 근육 수축에 필요한 건 아시잖아요. 근육만 수축시킨 게 아니에요. 마이크로 필라멘트들도 같이 수축시켜요. 마이크로 필라멘트 세포 안에 많거든요. 그 마이크로 필라멘트들이 칼슘에서 수축하면서 그 옆에 있던 그 신경 전달 물질을 함유하고 있는 베시클들이 바깥으로 나와버리는 거예요. 시크리션 되는 거죠. 그러면 그 뒤에 있던 신경들이 이제 자극을 받기 시작하죠. 이게 일종의 우리는 도파민 이너징 뉴런을 생각하는데 바로 이 신경줄이 그 연수까지 직접 다이렉트하게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호흡을 하게 되는 거죠. 오케이. 그 이제 급성 반응을 얘기했고요. 이번에 이제 지연 반응을 얘기합니다. 우리가 높은 산에 올라가서 막 올라가는 도중에 숨이 헐떡거리고 힘들지만 한 일주일 정도 고산지대에 살다 보면 금방 적응이 돼요. 또
왜냐하면 RBC 적혈구를 많이 만들기 때문에 대기 중에 산소는 적더라도 우리 몸 안에 산소는 충만해지거든요. 그래서 RBC 생성이 이제 중요한 거예요. 그건 적응 반응인데 그거 한 일주일쯤 걸리죠. 그런 걸 우리가 지연 반응이라고 그러는데요. 바로 태아 시기엔 간, 그다음에 출생 이후에는 신장 세포에서 그 적혈구 생성 인자를 만들어냅니다. 산소가 없을 때. 또 우리 모든 세포 하나하나가 다 산소가 없을 때. 왜냐하면 산소가 부족한 때가 언제든 올 수 있거든요. 혈관이 막힐 수도 있고 뭐 어떻게 할 수도 있고. 그럴 때는 산소를 얻고자 하는 노력들을 많이 하죠. 모든 세포들이. 그래서 혈관을 형성시키려고 노력하고 혈관을 확장시키려고 하고 그다음에 산소가 에너지가 부족하니까 포도당 흡수를 증가시키고 또 산소가 없으니까 혐기성 대사를 더 활성화시키는 쪽으로 반응을 합니다. 모두 다 지연 반응으로 며칠, 몇 주간 진행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지연 반응들은 전부 다 유전자, 새로운 어떤 유전자의 발현이 필요로 한 것들이에요. 아까 그 박테리아에서 악신에서 네 가지 설명한 거 전부 다 전사인자였죠. 그래서 무슨 혐기성 유전자를 발현시키거나 이런 얘기 했잖아. 이것도 유전자 발현. 그러면 그 박테리아에서 말하는 우리가 그 산소 감지자를 가 있는 것처럼 사람 세포에서도 찾는다 그러면 당연히 이쪽을 한번 연구해 보는 게 맞지 않겠어요? 이 연구를 위해서 최적의 모델이 바로 적혈구 생성인자 E4 유전자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그 빈혈이 온다거나 또는 하이포크시아가 왔을 때, 그 저산소가 왔을 때 100배에서 1000배가량 생성이 증가돼요.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산소가 있고 없고에 따라서 차이가 나는 그런 기관이 많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이 에리스로포이틴 유전자의 산소 의존적 조절, 이거 잘 밝히면은 아마 뭔가 크게 살릴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E4 유전자의 조절 기전을 통해서 산소 감지 인자를 발굴하고자 노력을 했습니다. 자, 먼저 그럼 E4 유전자를 볼까요? 이게 E4 유전자예요. 옛날에는 그 뮤테이션 스터디, 뭐 딜리션 시키고 뮤테이션 시키고 이런 과정들 통해서 이 유전자 중에서 어느 위치가 중요한가를 찾았습니다. 그랬더니 이 끄트머리에 3' 쪽에 특정한 시퀀스, DNA 시퀀스가 있는데 얘를 뮤테이션 시켜주면은 저산소가 돼도 E4 유전자가 증가가 되지 않는다, 발현 증가가 되지 않는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뭔가 이게 굉장히 크리티컬한 포인트가 있구나. 그럼 이게 뭔가 여기 어떤 단백질이 붙어서 조절할 거 아니겠어? 해서 뭔지는 모르겠고 얼굴도 못 봤어. 근데 이거는 저산소 때 뭔가 달라붙는 단백질이기 때문에 하이폭시아 인듀서블 팩터 1이라고 이름을 짓자. 그래서 이 얼굴도 못 보는 애한테 이름을 진 거야. 그걸 우리가 태명이라고 그러잖아요. 태명을 진 거예요. 자, 근데 당시 40대 세벤저 교수가 그래? 그럼 내가 얼굴 보여주마. 그래서 다음과 같은 과감한 실험을 했습니다. 힐라셀이라는 휴먼 세포를 120리터를 배양을 했어요. 드럼통에다가. 그리고 거기다가 하이폭시아 미믹 에이전트인 코발트 클로라이드가 있는데 그걸 어떤 넣고는 하이폭시 반응을 유발시킨 거야. 그리고 우리가 찾는 게 뭐예요? 이 DNA, ACGTG에 결합하는 단백질을 찾아야 할 거 아니야. 이걸 갖고 어피니티 크로마토그래피를 만들어서 이 120리터 갖다 부은 거예요, 이제. 그래갖고 봤더니 뭔가 단백질이 나왔어. 그래서 좀 더 퍼더 스텝을 거쳐서 완전히 그 퓨리파이 된 단백질을 찾게 됐죠. 그래서 이게 좀 더 크죠? 형이잖아, 형. 형 우리가 알파라고 하잖아. 약간 작으니까 동생이잖아. 그래서 베타, 그래서 이걸 히폰 알파, 히폰 베타라고 그냥 이름을 일단 붙여놨어요. 이렇게 되니까 이제 히프는 더 이상 태명이 아니야. 얼굴 봤잖아. 단백질 얼굴. 이건 본명이 돼버린 거죠. 그 다음에 아미노산을 분석을 했더니 히폰 베타는 다른 전사인자하고도 커먼하게 파트너가 될 수 있는 안트라는 단백질이었어요. 이미 알려진 거야. 근데 히폰 알파는 완전히 새 거였어요. 처음으로 자기가 밝힌 거였어. 그래서 히폰 알파를 이제 처음으로 보게 된 거죠. 이 논문이 어디 실렸느냐? JBC에 실렸어요. 그렇게 좋은 논문은 아니죠. 우리 아들분들 여기서 JBC 논문 실리라 그러면 이거 갖고 의과학과 졸업도 못하는데. 자, 이 논문 JBC에 실렸습니다. 1995년에 이걸로 노벨상 받았어요.
임팩트 팩터가 중요한 게 아니고 누가 처음 시작하느냐가 중요한 거죠. 자, 이후로 히프가 저산소 상태에서 만들어져서 얘네들이 여러 가지 유전자들을 발현시킨다는 게 이제 소문이 더 퍼지니까 너도 나도 히프가 조절하는 유전자가 무엇인가를 찾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한 200개 넘게가 발견됐는데 다 좋은 잡지에 다 실렸어요. 이때부터 히프는 완전히 핫 토픽이 된 거야. 발견만 하면 그냥 좋은 잡지 나가는 거야, 그냥. 물론 이제 저희도 이때부터 이제 연구를 시작하긴 했죠. 자, 그래서 어느 정도 인기가 있었느냐? 1970년대 후반에 우리가 온코진이라는 게 이제 발견됐어요. 당시에 온코진, 암을 유발하는 유전자가 있다. 암이 유전질환이었어? 그 암을 그 온코진을 통제하면 암을 치료할 수 있다? 정말 그럴까? 그럼 나중에 암 정복 되겠네? 해서 이때부터 이제 막 온코진들이 막 유행하기 시작해서 연구하는 게. 이건 지금 Y축이 판매대에 나온 논문 숫자인데, 가장 대표적인 씨믹이죠. 믹 같은 거. 이게 70년대 말에 처음 발견됐거든요. 그때 태어난 사람이 이 사람이에요. 월드스타가 됐죠. 그래서 온코진이 월드스타가 됐어요. 맞아요. 그러다가 이제 히프는 그럼 언제 나왔느냐? 1995년에 발표가 됐잖아. 그죠? 이때 태어난 아이돌 가수가 있어요. 7명의 BTO라고. 똑같이 월드스타가 됐는데 글쎄 그 인기가 더 많지 않을까? 앞선 선배보다는 더 인기가 많지 않을까? 저는 이제 히프가 바로 이제 BTS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인기가 좋은 건 좋은데 히프 얘를 정체를 밝혀봤더니 좀 실망스러운 부분이 있었어. 왜? 보니까 그냥 저스트 단백질이에요. 여기에 힘도 없고 철도 없고 플라빈도 없고 이거 갖고 악신 그 산소 감지자라고? 에이, 아닌 것 같은데. 중요한 건 알겠지만 이걸 산소 감지자라고 할 수는 없잖아. 사람들이 이 히프를 조절하는, 산소 의존적으로 조절하는 그 업스트림, 즉 상위 조절자가 진정한 산소 감지자고, 얘네들은 그 밑에서 조절받는, 통제를 받는 전사인자일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게 됐죠. 그럼 그걸 찾아야 되잖아. 찾는 과정이 나옵니다. 자, 히폰 알파 단백질을 조절하는, 산소 의존적으로 조절하는 상위 조절자를 찾는 과정이에요. 첫 번째, 히폰 알파 단백질의 어느 부위가 산소 의존적으로 파괴시키는 중요한 부위일까? 쉽게 말해서 도메인 스터디를 한 거죠. 여러 가지 단백질을 쪼갠 거예요. 이제 깍두기처럼 잘라서 그 중에 산소 의존적으로 조절받는 애가 누군지를 찾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찾았어요. 히폰 알파의 401번에서 603번까지 한 200개 아미노산이 있는 이 세그멘트가 있으면은 산소 조절을 받고, 이게 없으면 산소 조절을 안 받는 거야. 그래서 이게 98년에 PNS에 실었어요. 이게 에릭 황이라는, 저하고 개인적으로 친한 친구인데요. 저랑 동갑입니다. 이 친구가 발견했고요. 두 번째 퀘스천. 그럼 도대체 누가 히폰 알파 단백질을 파괴하는 거야? 히폰 알파가 굉장히 빠른 시간 내에 파괴가 되고 유비퀴티네이션이 돼서 프로테인을 파괴되는 걸 알고 있었는데, 정작 유비퀴티네이션 시켜주는 핵심적인 단백질이 뭔지를 몰랐었어요. 이게 바로 VHL이라는 거를 밝힌 논문이 2000년에 네이처 셀 바이올로지에 실렸죠. 이거를 발견하신 분이 하버드 메디칼의 다나파버 연구소의 케일린 교수입니다. 이분은 원래 유전성 암질환을 연구하시던 분이에요. 그래서 레티노블라스토마, 또 폰 리펠 린다우 신드롬, 그게 VHL이거든요. 이거 하셨던 분이에요, 연구를. 근데 히폰 알파가 없으면, 파괴가 되면 이게 VGF를 통해서 혈관이 막 만들어진다는 걸 이미 그때 누군가 밝혔어요, 이제. 근데 이 폰 리펠 린다우 VHL 환자들 보면, 물론 콩팥에 암도 생기지만 여기저기 혈관종이 많이 생기거든요. 그래? 그럼 히프랑 관계된 게 VHL이 아닐까 해서 연구했는데 딱 맞아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VHL이 바로 히프를 파괴시키는 E3구나. 나중에 노벨상 받았죠, 그것 때문에. 그다음에 세 번째, 가장 중요한 거. 그럼 도대체 히프와 알파 단백질을 파괴를 결정하는 산소 감지자가 있을까? 있었어요.
이게 그 ODD의 그 두 개의 프로린 장기를 하이드록실레이션 시켜주는 효소 PHD, 그러니까 HIF PHD인데 이게 밝혀졌는데 프로린 하이드록실레이션 도메인 프로틴. 이게 산소와 철 의존적으로 진행이 되고 산소가 없으면은 블락이 되고 산소가 많을 때 이 하이드록실레이션이 진행된다는 걸 밝혔어요. 그게 셀에 실렸죠. 이거 밝힌 분이 옥스퍼드의 그 레크리프입니다. 이분도 나중에 노벨상을 받게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 사람에서의 그 히프 관련된 산소 조절 기전을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ODD 도메인이 있고 산소가 있고 철이 있으면은 PHD가 이 프로린 장기에 OH기를 붙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OH기는 뭐예요? 물 속에 OH 마이너스 수산화 있는 거 아시죠? H 플러스 OH 마이너스. 그 OH 절대 아닙니다. 그거면은 산소 의존성일 수가 없죠. 왜냐면 물에 너무나 많잖아. OH 마이너스는. 그게 아니고 물에 용존해 있는 분자 O2가 반으로 짜게 져서 그 원자가 갖다 붙는 게 하이드록실레이션입니다. 그래서 산소 의존적이 되는 거예요. 그냥 붙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다이옥시네이션이라고 그래요. 이걸 보고. 그 다음에 VHL이 붙어서 파괴되는데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데 5분밖에 안 걸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태어나자마자 모든 세포에서 히폰 알파를 만들었다가 파괴시키는 작업을 계속 반복하고 있는 겁니다. 죽을 때까지. 왜? 어쩌다 올 하이폭시아, 저산소에 대비하기 위해서. 그러다 산소가 결핍돼지면 이 과정들이 차단되면서 단백질이 안정화돼서 그때서야 비로소 이제 전사인자로서 200여 종의 유전자들을 이제 갑자기 발현시키는 거거든요. 그래야 살 수 있으니까. 근데 그래서 딱 볼 때 우리가 지금까지 말했던 이제 악신 센서, 산소 감지자로서의 모든 캐릭터를 다 갖고 있었어. 얘가 그죠? PhD가. 그래서 우리는 얘를 이제 산소 감지자라고 부르기 시작한 거예요. 이 사람이 부른 건 아니고 어쨌든. 그 다음에 이 레크리프가 또 다른 발견을 하나 했는데요. 이제는 PhD를 발견했기 때문에 비슷한 류의 어떤 다른 다이옥시네이즈가 없을까라고 이제 스크린하다가 FIH라는 아스파라긴 하이드록실레이트도 찾게 됩니다. 똑같아요. 산소하고 철을 이용을 해서 히폰 알파에 아스파라진에 OH기를 붙이게 되면 효소 이 전사 활성이 없어 버려요. 코액티비터가 못 붙으니까. 그러다가 산소가 결핍되면은 그때 P300이 결합하면서 액티브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히폰 알파 입장으로 보면 산소가 없을 때 단백질이 안정화돼서 많아지기도 하지만 플러스 또 전사 활성도도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 우리는 제2의 산소 감지자라고 이제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자, 세균과 사람의 산소 감지 기전 한번 비교해 볼까요? 자, 세균은 라이간드 모델이 있고 리덕스 모델이 있고 사람은 전혀 다른 하이드록실레이션 모델이었습니다. 아직도 사람한테서도 이런 라이간드 모델이나 리덕스 모델의 산소 감지 기전이 있지 않을까라는 미련은 다들 갖고 있어요. 아마 나중에 언젠가 나올지 모르겠어. 근데 아직 현재로서는 안 나왔습니다. 자, 사람 산소 감지기의 역사를 한번 살펴볼까요? 먼저 88년에 철을 발견했고 95년도에 히프 발견했고 2001년도에 히프의 상위 조절자가 발견됐죠. 자, 그럼 다음 뭘까? 저는 이거 후성 유전학적 산소 감지 체계라고 생각하는데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특히 뭐 여러 가지가 복잡한 게 있지만 이제 그 탈 메틸화 요소가 그 중에 하나라고 보는데요. 이게 그 우리가 DNA나 히스톤에 보면은 이런 메틸기가 결합함으로써 그 활성도가 바뀌는 경우, 조절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걸 메틸레이션, 메틸화라고 그러는데 이 메틸화가 되면 이 탄소와 탄소 사이의 이 결합 굉장히 안정적이에요. 이거 탈메틸화 시키려면 이거 끊어버려야 되잖아. 쉬운 게 아니에요. 이거 장난 아니야. 그거 너무 힘들어. 그래서 어떤 하느냐, 이 탈메틸화 요소는요 여기서 한 가지 조작을 합니다. 뭘? OH기를 붙여버리는 거예요. 산소는요 전기 음송도라는 게 있어요. 전자를 끌어당기는 힘 무지 강해요. 불소 다음으로 강해요. 막강한 전기 음성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얘가 딱 붙으면 전자가 이쪽으로 당겨지게 됩니다. 그럼 이쪽의 탄소에는 전자가 빈약해지는 거예요. 본드가 약해지는 거죠. 제가 마치 이런 거예요. 애들끼리 이제
이렇게 줄내리기 하고 있는데 갑자기 이런 사람이 와서 땡겨버리는 거야. 이 줄 어떻게 되겠어요? 잘라지겠죠. 이래서 탈메틸화 과정에서 보면 중간에 하이드록실레이션 과정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과정이 바로 산소와 철 의존적으로 반응.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HIF1의 하이드록실레이션 과정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역시 산소 감지자의 가능성이 크잖아. 따라서 이런 후성 유전학적인 어떤 그 유전자 조절, 특히 산소가 많고 적음에 따라 여러 가지 유전자들이 턴 온, 턴 오프가 되겠죠. 그 과정에서도 역시 똑같이 이런 산소 감지 체계가 들어가서 통제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우리가 지금까지 강조했던 히프의 세계, 이거는 일주일 못 갑니다. 전사인자 단백질의 수준으로서 우리 몸에 저산소 적응을 일주일 이상 지속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근데 후성 유전학적 산소 감지 체계는 몇 년도 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장기적인 어떤 저산소 적응을 위해서는 히프 갖고는 설명이 안 돼요. 감당이 안 돼. 그래서 이런 후성 유전학적인 어떤 모디피케이션을 통해서 굉장히 롱텀한 하이폭식 어댑테이션을 진행한다라고 우리는 생각을 하고 있고, 이거에 대한 연구가 좀 더 활발하게 진행이 돼야 될 거라고 생각해요. 자, 지금까지 산소 감지자 발굴 전투 현장에서 이제 전투를 했던 한 병사의 다큐멘터리 같은 이야기를 들려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마 그 연구하시느라고 영화도 못 보셨을 텐데 잘 또 이렇게 재미있는 영화 한 편을 보여주신 박종환 교수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 저는 제가 석사를 약대 김규원 교수님께 받아가지고, 제가 그때 이제 전공의 시절에 생쥐 실험할 때 이제 히프1 알파가 망원 조직에서 되게 빨리 이렇게 분해돼가지고 이렇게 사라져 버려가지고 이제 웨스턴 블롯 하면 항상 못 잡고, 이제 그래서 졸업 어떻게 하나 고민했던 그런 기억이 떠올랐는데요. 어쨌든 너무 이렇게 산소와 관련된 좋은 강연 너무 감사드리고, 혹시 질문 있으시면 질문 받겠습니다. 네, 저기. 교수님, 재밌는 강연 잘 들었습니다. 저는 세균에서 산화적 스트레스 연구를 하는데요. 세균의 대표적인 산소 감지 센서 중에 사이올기가 있는데 휴먼에는 그런 게 없나요? 휴먼에서 사이올기, 그건 제가 잘 모르겠어요. 제가 공부를 해본 적이 없어서. 아마 악신 센서는 아니더라도 적어도 리덕스 센서로서의 역할은 할 것 같은데요. 그쪽은 제가 공부를 안 해봐서 정확하게 말씀 못 드리겠네요. 네. 예, 혹시 네, 여기 지금 왼쪽에서 오고 있어요. 양쪽에서. 네, 이게 순간 대학원생이 다시 생각나는 그런 느낌이. 예전에 대학원 학위 과정 중에 정말 열심히 공부를 했던 부분들이 나와가지고 너무 즐거웠고요. 역시나 졸 틈이 없이 재밌게 말씀해 주셔가지고, 그러니까 마지막에 이제 후성 유전체 쪽에서 산소 감지체가 더 이제 연구가 필요하다고 말씀 주셨는데요. 생각을 해보면은 이제 디메틸레이즈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몇 가지가 있는데, 이런 것들이 저희가 아직 알기로는 그렇게 산소 특이적이라고 생각되는 것들은 별로 없는데, 그 과정들이 작동을 할 때 항상 하이드록실레이션 과정이 이제 필요하다고 하면, 그러니까 사실은 디메틸레이션 시키는 수많은 과정에서 다 산소를 고려하면서 어떤 반응이 일어날 것 같은데, 일견은 그렇지 않을 것 같아서 혹시 그 과정 중에 생각하시는 게 좋은 질문이신데요. 모든 디메틸레이즈에 다 이런 하이드록실레이션이 선행되는 건 아닙니다. 대부분 안 됩니다. 되는 것도 여기 테트라든지 주만지 이런 특별한 도메인을 갖고 있는 단백질만 하고요. 나머지 디메틸레이즈는 이렇게는 안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산소 인디펜던트한
메틸레이션이고 이런 것들은 산소 디펜던트한 디메틸레이션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근데 그 디메틸레이즈 몇 가지가 하는 역할들을 제가 다 아주 상세히는 모르지만 언뜻 생각해 보면 그 히프의 다운스트림 유전자들만큼은 산소하고의 연계성이 잘 떠오르지가 않아서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저런 특정한 디메틸레이즈들이 하는 역할 중에 산소 의존적인 그런 기능과 닿아 있는 부분이 있는 것인지 뭐 아직 거기에 대해서 그러니까 디메틸레이즈가 여러 가지 이제 그 종류가 있는데 그런 것들이 특별한 어떤 시퀀스의 유전자만을 디메틸레이션 시켜주느냐 그 스페시피티에 대해서는 아직 저는 발견이 안 됐다고 생각해요. 그냥 엔지메틱 펑션만 주로 밝혀진 거고 그냥 as a whole 전체적으로만 이렇게 밝혀졌지 스페시픽하게 진 사이트마다 특정한 디메틸레이즈가 다 스페시픽하게 작용한다는 거는 아직까지는 그렇게 정리가 안 된 것 같아서 저도 뭐라고는 말씀 못 드리겠는데 잘 모르겠어요. 좋은 질문이신데 예. 예. 저희가 이제 히스톤 디메틸레이즈 주먼지 C 도메인을 갖고 있는 히스톤 디메틸레이즈를 연구를 하고 있어서 중간에 디스커션에 좀 끼어들고 싶습니다. 물론 이제 에피지네틱 레귤레이션으로 갈 때는 히스톤을 디메틸레이션 시키거나 아니면 DNA 자체를 디메틸레이션 시킴으로써 역할을 하겠지만은 저희 연구 결과에 따르면 히스톤 디메틸레이즈가 넌 히스톤 디메틸레이즈도 디메틸레이션 시키기 때문에 만약에 이런 주먼지 C 디메틸레이즈가 다른 넌 히스톤의 디메틸레이션을 시키고 그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산소 디펜던트하게 레귤레이션을 한다면 굉장히 이 좋은 산소 감지계로 작동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혹시 또 질문? 예. 네, 일단 뭐 강의 들으면서 저는 제가 이제 저보고 박종환 선생님을 소개하라고 그러면 산소와 사는 남자, 네, 왕가 사는 남자처럼 이렇게 소개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간을 보면 이게 이중 혈액 공급을 받는 체계여서 간 문맥으로부터 한 4분의 3, 동맥으로부터 4분의 1 받아서 이제 교과서적으로 산소 분압이 좀 낮다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간은 항상 이런 이제 산소 결핍에 뭔가 대응하는 이를테면 히프가 항상 활성화되어 있고 이런 상황이라고 봐야 될지 그 부분이 좀 궁금합니다. 근데 제가 알기로 이제 그 간에서의 그 블러드의 악신 텐션을 보면 남들보다 좀 낮은 건 맞아요. 근데 간은 사이노소이드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모든 세포들이 다 혈관하고 접해져 있습니다. 보통 일반적인 세포들은 혈관이 있고 거기서부터 이제 몇 개 중첩된 세포들이 있어서 그 디스턴스가 어느 정도 있는 반면 간은 거의 1대1로 존재하기 때문에 블러드의 오토 텐션이 좀 낮더라도 실제로 직접 산소를 받는 건 훨씬 더 많이 받습니다. 예. 네. 이번엔 질문을 하고 싶은데요. 저는 이제 궁금한 게 히프라는 거는 암의 그 프로리포레이션에 굉장히 에센셜한 트랜스크립션 팩터인데 사실 뭐 히말라야나 왜냐하면 볼리비아 같은 굉장히 고산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훨씬 더 히프가 레벨이 높을 것 같은데 실제로 거기에 사는 사람들이 그렇게 캔서의 인시던스가 높나라고 했더니 거기에 생리학자가 아니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럴 때 우리가 어떤 상상을 할 수 있을까가 궁금합니다. 그냥 저도 뭐 정답은 모르는데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히프의 세계는 일주일을 못 넘깁니다. 그러니까 아마 거기서 이제 평생 태어나서 뭐 몇십 년 사는 사람한테서 히프가 계속 올라가 있느냐 묻는다고는 전 그렇지는 않을 것 같아요. 물론 초기에는 이제 그럴 수는 있겠지만 뭔가 이제 다른 아까 얘기했던 이런 에피지네틱스나 이런 거에 의해서 좀 더 롱텀하게 적응을 하지 히프 디펜던트한
적응은 아닐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아니 뭐 정답은 몰라요. 저도 모르는데 제 생각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히프 실험해 보면 진짜 일주일을 넘기는 경우가 거의 없거든요. 네. 혹시 질문 있으신 분? 교수님 그 마지막으로 그러니까 그 산소와 사는 남자 그 아까 되신 건데 약간 저희 이런 산소 같은 남자가 아니고 산소와 함께 사는 남자. 네. 산소 같은 남자도 뭐 예. 맞을 수 있겠습니다. 근데 혹시 교수님 근데 약간 이게 저도 사실 지금 굉장히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데 내가 이제 어떤 연구 분야를 쭉 하게 될지를 근데 교수님께서 그러니까 이렇게 산소를 중심으로 또 이렇게 이 계속해서 연구 그리고 공부를 이어가셨던 어떤 계기 아니면 그런 어떤 원동력 이런 거 한번 좀 공유해 주시면 연구원분들이나 학생분들도 좀 네네. 도움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맞아요. 간단하게 네. 그 저는 사실은 그 미국 가기 전에 심장학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케미 하트 디지즈에서 이제 쥐심장, 돼지심장 막 괴롭히던 사람이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사실은 너무 인비오 동물 실험이 너무 힘들었어요. 너무 그 성과도 잘 안 나오고 너무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그래서 이제 조교수가 되면서 우리가 미국 연수 갈 수가 있게 되잖아. 그때 이제 튀었지. 이 분야를 벗어나고 싶다. 그래서 막 이것저것 논문 서치하다 보니까 그때 이제 하버드 메디컬에서 이 악신 센싱을 연구하는 분이 다 걸린 거예요. 그 골드버그라는 이제 교수였는데 나이가 저보다 한 4살인가 5살 많은 분이야. 그러니까 저도 젊고 그분도 젊으니까 같이 일하면 좋겠다 싶어갖고 이제 그때 이제 편지를 써갖고 잘 돼서 이제 가게 됐죠. 그래서 이제 이쪽 연구가 시작된 거고요. 뭐 특별하게 계속해서 이 분야를 연구하게 된 거는 없고요. 그냥 살다 보니까 연구비 따야 되고 논문 내야 되다 보니까 그냥 이것저것 계속 진행이 됐던 것 같아요. 특별한 이유는 없는 것 같아요. 다 그렇지 않나요? 사는 게? 예. 우문 한답을 해주셨고 예, 감사합니다. 예, 혹시 또 질문이나 코멘트 없으시면 네 오늘 이 소중한 강연을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예, 앞으로도 그 의학연구원에서는 계속해서 이렇게 그 1년에 한 3번 정도씩 이 빅퀘스천 인 메디신 토크를 이어가려고 하고요. 매번 많이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